자, 그 다음에 15조 한번 가볼게요. 교과서 15조를 가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명부를 관리하는 사람,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보건소장입니다. 여기 보건소장.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기록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다? 보건소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이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문서, 자, 전자문서도 포함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기록과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보관하는, 관리하는 연관이 달라요. 연수가 달라요. 그래서 보건소장은 아까 이 감염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명부를 작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명부는요 3년간 보관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명부는요 10년간 보관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죠. 3년간 10년간 요거 연수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조 실태조사로 한번 가볼게요. 실태조사. 자, 실태조사도 이제 신설된 학습 목표인데 한번 보시면, 일단은 아까 역학조사는 3명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정구수구청장 요 3명이 했었는데, 실태조사는 2명이 합니다. 2명. 누구와 누가 하냐면 질병관리청장하고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태조사는 어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느냐?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보시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거, 감염병 관리에 대한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감염 실태에 대한 거 한 가지, 내성균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3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감염병 관리에 대한 거는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행규칙 15조를 보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실태는요 감염병 실태조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성균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내성균 실태조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하고 시도지사가 시행을 하는 것인데 3가지의 종류가 있더라. 어떤 거?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그 다음에 감염병 실태조사, 그 다음에 내성균 실태조사, 요 3가지가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기간이 다르다. 자, 첫 번째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는 몇 년? 그렇지, 3년. 그 다음에 감염병 실태조사는 몇 년? 3년이다. 내성균 실태조사는 몇 년이에요? 얘들과 다르게 매년마다 실시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라든지 감염병에 대한 실태조사는요 3년마다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바로 옆에 나와 있어요.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 2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2호가 바로 뭐냐? 의료기관에 대한 것과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실태조사였죠. 이 2가지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제 19조 가보시면 건강진단이라고 하는 학습 목표가 나오죠. 요거는 어떤 것에 대한 건강진단이면 성매개 감염병의 건강진단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어떠한 사람들이 성매개 감염병의 건강진단, 건강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거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구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영업장을 벗어나 영업하는 여성정업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그리고 세 번째는 유흥접객원이 있습니다. 유흥접객원. 요 3명을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 성매개 감염병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요 3가지에 대한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성매개 감염병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 좀 이따가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 조항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24조 가볼게요. 제24조에 필수 예방 접종이 나옵니다.
일단은 예방접종이 나오는데요. 예방접종에서 메인이 되는 사람은 시장구수구청장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이라든지 임시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람 그리고 예방접종을 다 했는지 다 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 또 메인이 되는 사람은 시장구수구청장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자,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렇지 시장구수구청장이 통해서 해라고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해라고 하냐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실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구수구청장은 보건소를 통해서 이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2항을 보시면 필수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위탁할 수 있다. 자, 어떤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의원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의원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요, 병원 있고요. 병원 있고 그 다음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이 6가지하고 의원 7가지 기관에서는 우리가 필수 예방접종 업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임시 예방접종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병원 중에서도 치과병원하고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예방접종을 하는 관련 과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보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두어서 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감염병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좀 적어 드릴게요. 요건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 DPT 플러스 폴리오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DPT는 뭐가 있습니까? DP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있어요? 2번은 MMR. MMR은 뭐예요? 그렇지, 홍역, 유행성, 야선염. 그 다음에 뭐 있나? 풍진 있죠. 풍진. 그 다음에 3번은 수두 일본 내용 이렇게 외우고 4번은 A, B 간염이라고 이렇게 적고 5번은 인플루엔자 적습니다. 인플루엔자. 자, 인플루엔자 갈라 열고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도 포함된다라고 적어놓고 6번은 폐렴구균입니다. 7번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8번은 이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암기를 하실 때 연습장에 한 3-4번 적잖아요. 그죠? 요거 3-4번 적으면은 충분하게 금방 외웁니다. 그죠? 이렇게 다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 관련되어 있는 것끼리 좀 묶어가지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아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구수구청장은 필수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리 알려야 된다. 우리 애기 같은 경우에도 미리 문자가 온다든지 또는 뭐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조 가볼게요. 필수 예방접종 요게 우리 별표를 좀 달아야 된다. 별표. 그리고 요거 있잖아. 8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위탁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임시예방접종 볼게요. 임시예방접종 보시면 이거는 주안점이 뭐냐면 언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합니까? 라는 거거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예방접종이라든지 임시예방접종은 시장구수구청장이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어디를 통해라? 그렇지. 보건소를 통해서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할 수 있느냐? 질병관리청장이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야 좀 해달라 라고 요청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구수구청장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아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질병관리청장이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어떻게 요청한 경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구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잘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누가 요청할 때, 그렇지,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할 때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조 가볼게요.
자, 27조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어요.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앞에서 서두에서 필수 예방접종이라든지 임시 예방접종, 그리고 예방접종 증명서, 그리고 예방접종 확인 여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메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특이하게도 예방접종 증명서에는 한 명 더 들어옵니다. 누가 한 명 더 들어오냐? 질병관리청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떻게 하나? 필수 예방접종이라든지 임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항을 한번 볼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예방접종 같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의료기관에 위탁을 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2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항은 위탁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예방접종 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해서 발급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까지 챙겨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31조 가볼게요. 자, 31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방접종을 완료했냐 안 했냐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확인을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4명한테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초등학교장, 그리고 중학교장,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 요 4명한테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미완료된 학생들이 있더라, 원생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종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있죠? 예방접종이 끝나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챙겨보시면 됩니다. 34조 가보면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 대한 수립 시행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요, 감염병 제7장,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제7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감염병 위기라든지 감염병에 관련된 어떠한 것들은요, 그러한 내용들은요, 메인이 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질병관리청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메인이 되는 사람이 요 3사람이 있습니다. 요 3사람이 있는데 요 3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요, 여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요것도 좀 적어놓으면 좋지.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플러스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 일단 감염병 관리기간을 지정할 때라든지, 또는 감염병 위기시, 그 다음에 추가 감염병 관리기간 추가 지정할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전원치료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 기간을 지정할 때,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 기간을 추가로 지정할 때, 그 다음에 전원 치료를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요 4명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 대책을 시행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세트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질병관리청장, 이 2사람인데요. 이건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동시에 외워야 됩니다. 이 2사람이 감염병의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대체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이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훈련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훈련 없이는 우리가 어떤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보면 이 2사람은요, 훈련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실시해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4조에 2가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감염병 위기시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일 때 어떠한 정보가 공개가 되었잖아요. 이 사람은
경로를 지나갔다. 이러한 장소 A, B, C, D라고 하는 장소. 처음엔 노래방 갔다가 뭐 당구장 갔다가 뭐 집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공개가 되었었죠. 거기에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되었었는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이 막 확산되고 있을 때 정보를 빨리 공개를 해서 우리가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데, 자, 정보 공개를 할 때는 신속하게 해줘야 됩니다. 신속하게. 그 다음에 정보를 삭제를 할 때는요, 지체 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수정하거나 정정할 때도 마찬가지 지체 없이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감염병 위기 시 정보 공개는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정보 공개는 반드시 신속하게, 그리고 정보 삭제라든지 정보 정정은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주안점을 두고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명이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요 3사람이 이제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보 공개는 어떻게 하게? 신속하게 공개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속히. 중요하다. 신속히. 지체 없이는 아니다. 지체 없이는 아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기에 해당되는 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만 성별이나 나이 그 밖에 감염병과 관계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뭐가 또 포함이 되냐면 여기에는 성명이라든지 주소가 있습니다. 성명, 주소. 성명과 주소도 우리가 뭐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요 네 가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요것도 잘 보시자. 자, 그 다음에 아까 정보를 공개하고 난 다음에 정보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지체 없이라고 했지. 정보를 공개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없어졌을 때 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를 삭제라고 했어요. 지체 없이. 만약에 정보 삭제는 신속히 한다 그럼 틀린 거겠죠. 지체 없이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보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정보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면 누구든지 공개된 정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이의 신청하느냐?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또는 의견이 있을 때 우리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정보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정보를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해라? 그렇지. 지체 없이 정보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라. 지체 없이 정보를 정정해라, 수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은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 때는 이 정보를 정정해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안점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정보 공개는 신속히. 그 다음, 정보 수정이나 삭제는 지체 없이. 자, 그러면 정보 공개는 누가 하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6조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시고, 자, 36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보면요,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가 있는데요, 이 37조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는요, 얼전시 할 때, 긴급할 때, 감염병 위기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감염병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36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우리가 스테이블한 상태에 있을 때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해 두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평상시에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을 해 두는데 감염병이 너무 확산이 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지정해 놓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감당이 안 돼. 그럴 때 추가적으로 일반 의료기관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아까 37조 감염병 위기시에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개념을 한번 보고 갑시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감염병 관리기관을 위기일 때 감염병 관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오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4명이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1항하고 2항
이 4명은 차이점이 있어요. 반드시 must죠. 반드시 이 감염병 관리 기간을 지정해야 되는 사람하고요. 그냥 감염병 관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면 감염병 관리 기간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사람을 우리는 3명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염병 관리 기간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구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구수구청장은 반드시 감염병 관리 기간을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문제 내볼게요. 다음 중 감염병 관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물어보거든. 그러면 몇 명이 들어와야 돼? 4명이 들어와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4명이야. 맞지? 왜냐하면 해야 되는 사람 또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치? 맞나? 근데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물어보면 요 3명이 나오면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요 4명까지 챙겨보자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4명이 예를 들어서 감염병 관리 기간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정받은 그 감염병 관리 기간의 장은요,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냐면요, 전실 음압 시설을 갖춘 1인 병실 있죠. 그 1인 병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즉 300병상 이상일 때에는 전실과 음압병실을 갖춘 1인실을 1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요. 300병상 미만일 때는 격리된 진료실이나 또는 격리된 입원실 1개 이상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반드시 감염병 관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르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은 돈이 굉장히 비용적으로 많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한 4명이 이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할 때 돈을 지원해 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정군수구청장이 돈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돈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갑질을 할 수 있어요. 갑질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데 그래도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갑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야, 너네 병원 빨리 진료 개시해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병원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나는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싶었는데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신고를 하면은 시장구수구청장한테 내가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를 하면 시장구수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딱 보고 웬만하면 다 들어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제36조는 평상시에 4명이 지정하는 것이다. 근데 4명 중에 3명은 반드시 해야 되고 1명은 캔이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요,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4명이 지원을 해준다. 이 4명이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관, 의료기관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돈을 줬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신고하면은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의료기관,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감염병 관리기관에서는 전실과 음압실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다. 전실과 음압시설을 갖춘 1인 격리병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행규칙 31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면 300개 이상 병상일 때는 어떻게? 음압병실 1개 이상을 설치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300개 미만인 병상일 때는 격리된 진료실이나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라. 그래서 앞에서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격리병실을 갖추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1개 이상. 요때 말하는 일정 규모 이상은 300개 병상 이상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이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료 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어디에다가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돈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노?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36조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다 보게 된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을 좀 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조 가보면 37조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긴급할 때라고 했었죠. 위기시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마찬가지죠. 4명이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구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을 딱 해놨는데 미리 사전에 스테이블한 상태일 때 근데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감당을 하지 못할 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에 어떠한 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4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지정받지 않은 그 일반 의료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반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에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거 한 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격리소, 세 번째는 진료소, 네 번째는 요양소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 위기 시일 때는 어떻게 4가지의 시설을 추가로 지정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는 언제 우리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느냐?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감염병 관리기관으로만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4가지에 대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았잖아요. 추가로 딱 지정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그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정구수구청장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진료를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정구수구청장은 이항에 대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해줘야 되고 지정된 감염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은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 4명은요 돈을 줬기 때문에 진료 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2가지를 구분하면 되겠죠.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지정한 거,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뭐 일반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에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추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격리소, 진료소, 요양소가 있었죠. 그 내용은 여기 위에 나옵니다. 자, 격리소하고 요양소는요 의원 시설을 갖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원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이 아니라면 임시 숙박 시설이나 간이 진료 시설을 갖춘 그러한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는 마찬가지예요. 의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보건지소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8조 가볼게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사실 감염병 환자를 입원 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쵸? 원치 않는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심플하지만
문제가 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틀린 질문을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공부를 하면 좋다. 감염병 관리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자, 요 말은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어떠한 경우라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적어놓고 공부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갑니다. 41조 가보면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별 때려 넣읍시다. 중요하다. 별 한 3개 정도 때려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자, 요거는 1, 2, 3항이 있는데요. 1, 2, 3항에서 원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항이 원하는 건요.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항은요. 감염병 관리기관에서의 입원 치료가 아닌 자가치료, 시설치료,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의 입원 치료, 요 3가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항은요. 전원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원치료. 전원치료라고 하는 건 A라고 하는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B라고 하는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이제 전원되는 거, 또는 A라고 하는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거, 또는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뭐 자가치료로 되는 거, 그리고 뭐 시설치료로 가는 거,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두 전원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사망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잘 봅시다. 어떤 감염병일 때 이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있죠. 요거. 그리고 제1감염병 있죠.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입니다. 그죠? 감염병 환자 등은 뭐가 있습니까? 감염병 환자도 있고, 감염병 의사 환자도 있고, 병원체 보유자도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서?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바로 감염병 관리기관 등입니다. 자, 이 감염병 관리기관 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관이냐? 감염병 관리기관, 감염병 전문병원,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우리는 감염병 관리기관 등이라고 하는데,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나오는데요. 2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염병 관리기관에서의 입원 치료가 아닌 자가치료, 시설치료, 그 다음에 일반 의료기관의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때에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메인이 되는 3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요 3사람들은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치료, 그리고 여기 시설치료 있죠. 시설치료. 그 다음에 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의료기관은요, 일반 의료기관입니다.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자가치료라든지 시설치료라든지 일반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의사가 판단해버리면은 우리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인데 의사가 괜찮다, 자가치료해도 됩니다, 시설치료해도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입원 치료가 아닌 자가치료나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1항에 따른 입원 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일 때, 세 번째는 감염병 의심자일 때 우리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입원 치료가 아닌 자가치료라든지 시설치료, 일반 의료기관의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표시를 해 놓고요. 중요하다. 1항 중요하고 2항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전원치료라고 했죠. 전원치료.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어떻게 일반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도 맞고,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또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가는 것도 맞고,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어떻게 시설치료 또는 자가치료로 가는 것도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서두에 제가 전원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 등이나 감염병 관리기관 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치료나 또는 여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시설 치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치료는 아까 뭐 있었어요? 격리소, 진료소, 요양소가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 우리는 전원 치료를 가게 할 수 있느냐? 중증도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의사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 다음에 격리병상이 부족했을 때,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장이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 네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분류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시키고 각각 해당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원 치료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됩니다. 거부하게 된다면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원 치료에 대한 명령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감염병 환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따른 조치, 이 조치가 바로 전원 치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따라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하게 각 항들 1항, 2항, 3항에서 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42조 가볼게요. 강제처분 나오죠. 강제처분은 아까 우리가 2급 감염병 한성계리 홍수를 콜장에 가서 파쇄, 에이브백, 폐장수, 유풍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표시를 해둔 친구입니다. 강제처분에 대한 그 우리 PPT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주황색 부분 강제처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었는데 보시면요. 일단은 강제처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공무원이 가가지고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감염병 의심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 입원을 시킨다든지 치료를 시킨다든지 검사를 받게 한다든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이 공무원이 혼자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누가 이 강제처분을 명령할 수 있느냐 하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요 세 사람은 아까 감염병과 관련된 3명, 메인 멤버 3명이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공무원에게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그리고 운송수단, 그 다음에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서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진찰 결과에 따라서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이 돼버린다고 할 때에는 동행해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강제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강제로 처분시킬 수 있는 감염병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봐줘야 되는데, 첫 번째 제1급 감염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급 감염병 중 우리가 아까 그 보았던 주황색으로 표시해뒀던 거 있죠. 성결홍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홀장파세 A, 장수폴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상급 감염병 중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거,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요 4가지 여러분들 암기를 해줍시다. 암기를 해주자라는 거. 강제처분 요거 중요하다. 요거도 별표를 쳐주자. 자, 여기에서 주안점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강제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니? 그리고 강제처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니? 그리고 강제처분에 해당되는 감염병은 무엇이 있느냐?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5조로 가볼게요. 45조 가보면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이 나오죠. 요것도 아까 앞에서 보았던 건데 요것도 중요합니다. 요것도 식품 적개업, 집단 급식소 있죠. 여기에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일을 할 수 없느냐? 제2급 감염병 중에 아까 정해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콜장파세 A장이라고 하는 이 감염병에 걸려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집단 급식소라든지 식품 적개업으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감염병 환자 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 환자 등은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직업은 무엇이냐? 밑에 보면 집단 급식소, 식품 적개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떠한 감염병이냐? 나오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수혈성 대장균 감염병, A형 감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일시적으로 이 업무 종사를 제한시키냐라는 건데요. 요거는
감염령이 소실되는 날까지입니다.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령이 소멸되는 그 날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신규칙도.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제한시킬 때 어떠한 감염병에 걸렸을 때 일시적으로 업무 제한이 되느냐 보고 한 개 챙겨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일시 제한을 거냐 요거 챙겨보고요. 일시 업무 제한에 대한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도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항 같은 경우에는 성매개 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은 그 성매개 감염병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이제 고용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에 해당되는 직업이 있었죠. 영업장을 벗어나서 영업을 하는 여성 종업원이 있었고, 그리고 유흥 접객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마시술소에 여성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면,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때에는 같은 조에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직업, 그 다음에 해당 영업장을 영업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46조는 여러분들 행정명령입니다. 제가 포항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 감염병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을 때 1가구에서 한 사람은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라 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은 누가 내리냐 보시면 질병관리청장 똑같아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감염병 환자 등의 가족이나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감염병 발생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그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인데 감염병으로 걸렸을 것이라 의심되는 사람 있죠. 감염되었을 거로 의심되는 사람.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감염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건강진단이라든지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7조 가볼게요. 요거는 방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한 번씩 모의고사에는 없디다. 그래서 뭐 하트 한번 치고 넘어가 봅시다. 뭐 쉽습니다. 방역도 마찬가지 3명이 하는 겁니다. 주축 메인 3명,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 환자가 있는 장소라든지 오염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장소는 일시적으로 폐쇄를 하거나 일반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 이동을 제한시켜주면 되겠고, 통행 차단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 다음 감염병 의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당한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입원을 하시키거나 격리를 시키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항을 좀 잘 보시고요. 우리가 동그라미 좀 쳐놓읍시다.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이 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물건을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접수, 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동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의심되는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세척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태우거나 폐기 처분을 시켜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해서 소독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오물을 처리하도록 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뭐 세탁을 한다든지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오물을 버린다라든지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장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를 쳐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스트 71조. 요거는 필수 학습 목표는 아닌데 그래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예방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질병이 생겼을 때는 진료비 전액이라든지 정액 감변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됐을 때는 일시보상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사망을 했을 때는 유족에게 일시보상금이라든지 장제비를 주게 된다 라는 겁니다.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감염병 예방관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먼 길을 왔는데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자막을 달 수 있을지 안 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일단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굉장히 방대한 양이었기 때문에 조금 목소리를 좀 빨리 진행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를 하면서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고 또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잘 시청을 했다면 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고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수고했습니다.